지역 문화예술의 이모저모와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가를 초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까지 직접 소통하는 리얼라이프 프로그램이죠. 한밭 FM 93.7MHz 장용자의 컬처샵입니다. 예술의 일상화, 일상의 예술화를 꿈꾸는 컬처샵.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이 와 계신데요. 책으로 출간된 이PD의 좌충우돌 4천만 원으로 11평 시골집 짓기 책의 저자인 이상철 작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아니 사실이잖아요. 아니. 관심이 가고요. 요즘에 그런 어떤 그 주제를 가진 책의 제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모시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또 특별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이제 대전 국악방송에서 프리랜서 PD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윤조 선생님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있고요. 제가 사회생활은 199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요즘 많이 유명해졌죠. 이제 TBS 교통방송에 이제 PD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한 17년 정도 라디오 방송 PD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정부에서 한 11년 정도 정책 홍보 담당 공무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다시 돌아와서 대전 지역 대전 국악방송에서 PD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방송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처음에 이제 17년이라는 꽤 오랫동안의 방송 일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공무원으로 직업이 이제 바뀌신 거잖아요. 네네. 방송국 PD 출신이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정부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직군 직렬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제 이 홍보 분야도 점차 전문화되고 또 세분화되고 있어서 이제 방송 출신 혹은 이제 기자 출신들이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제 공채 시험을 봐서 그렇게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공채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방송 일을 하다가? 방송 일을 17년을 했죠. 네네.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했으니까 횟수로 이제 17년을 했죠. 아마 계속 또 했더라면 더 깊이 있는 방송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오랫동안 하다 보면 좀 지치기도 하고 네. 좀 매너리즘에도 좀 빠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좀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다른 그런 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모시게 된 거는요, 집짓기에 대한 책을 내셨어요. 네. 또 이게 지금 뭐 방송일 하시다가 또 정부의 일을 하시다가 이랬는데 갑자기 있다가 집짓기에 대한 책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뭐 어떤 그런 그러니까 대부분 집짓기 이러면 뭔가 집을 짓는 실질적인 체험을 하셨다든가 뭐 그런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이 있으신 분들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직업군의 분이 이렇게 집짓기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어떤 체험에서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그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집 짓는 일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해오셨는데 책을 내게 된 동기? 이건 어디에 있었을까도 궁금하거든요. 건축업이라고 하는 게 현장의 일이죠. 또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무직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쉽게
선뜻 자신이 하기가 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저도 물론 이제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나니까 50대 한 중후반 정도의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제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일을 하면서 네. 조금 그 지금 그 연세 많으신 선배님들이 들으면 조금 웃으시겠지만 네. 대개 한 50대 초중반에 많은 직장인들이 네, 지쳐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요새 텔레비전 보면 뭐 그 자연 네, 전원생활 네, 하시는 네, 분들 네, 많이 네, 계시잖아요. 뭐 나는 자연이다. 네, 네. 50대 그 사무직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네. 저도 이제 그런 막연하게 그런 이제 자연 생활, 전원 생활 같은 거를 조금 동경을 하던 차에 마침 저는 이제 그 뭐 작은 집 종손이라서 제가 한 4대, 5대 이제 종손이 아, 되는데 네, 네. 제 고향 시골에 이제 집터를 물려받은 게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땅이 있었군요. 물려받은 네. 땅이 있습니다. 뭐 땅만 물려받은 게 아니고 그 우리 선조의 이제 그 선대 묘소 관리도 그런 의무도 아, 네. 권리와 함께 의무도 같이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항상 그 마음의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사님, 저는 어려서 이제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자라고 이제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멀리 경상도 이제 의성에 있는 그 선대묘나 선조들의 그 유산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네, 네. 하는 걱정도 상당히 많던 차에 그 시골에 좀 집이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네, 거죠. 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예, 예.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도 뭐 가끔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직접 저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좋아하고 뭐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 그래서 내가 직접 집 지을 생각은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프로그램을 뭐 즐겨 본다고 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제가 뭐 어느 산중에 들어가서 뭐 혼자 뭐 산다. 사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이제 집을 짓게 된 계기는 제가 대전에 그 대전 국악방송에 이제 PD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하게도 네네. 참 우연한 인연이죠. 그 바로 근처에 인동에 네. 그 목수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 뭐 DIY 집짓기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농막 짓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네. 목수를 이제 그 양성하는 학원이다. 굉장히 관심이 가서 네. 저도 거기 이제 등록을 하게 됐죠.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연하게 또 이제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전 그 국악방송에서 대전역까지 제가 이제 통근하는 길이었는데 네. 거기가 건설 건축 특화거리예요. 아, 그래요? 거기에 자재상이나 네네네. 뭐 철물점이나 네, 철물점. 뭐 다양한 뭐 보일러 가게나 타일 가게나 장판 가게나 뭐 전기 업체나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오가면서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건축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건축 자재 특화거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위의 환경이 예. 은근슬쩍 만들어준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또 저처럼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건축일을 배우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말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말에 한 5개월 토요일 일요일 5개월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받았는데 뭐 거기는 이제 경량 목조 주택을 교육하는 게가 있습니다. 근데 경량 목조 주택은 이 한옥 주택 그 건축하고는 달라요. 아, 예. 그 한옥은 왜 이제 통나무를 사용을 해서 우리 전통 기법에 집을 짓는 거라면 이 경량 목조 주택은
그 이렇게 가로 세로가 이제 2인치, 4인치 네, 네. 그걸 이제 2x4라 그래요. 2인치, 6인치, 그 2x6라 그래요. 그 각재를 그 사용을 해서 집을 짓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 그 집을 짓는 방법은 나무가 많이 생산되는 북미 네네. 이 지역에서 개발된 그런 그 건축 짓는 법칙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방식을 가르쳐 준 네네네. 학원이었는데 좋았던 거는 3.5평 농막을 그 교육생들하고 같이 지어봤어요. 아, 직접 만들어 보는 거. 만들어봤어요. 네네네. 그 대단히 그 실용적인 교육이 되었죠. 네네. 그 경량 목조 주택으로 이제 뭐 어떤 이론도 배우셨을 거고 실기도 해보고 농막까지 짓는 그런 것들을 해봤어요. 그런데 내가 집을 지어봐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은 언제쯤 하셨어요? 그 처음부터 집을 직접 짓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죠. 네네. 뭐 어떻게 그 경험도 없는데 집 한 채를 짓겠다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학원에서 3.5평 그 농막을 실제로 이렇게 힘을 합해서 지어 보니까 네. 그게 또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5평 농막 짓는 방식 그대로 네. 제가 그 11평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집을 똑같은 방식으로 지은 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가 집을 짓겠다는 생각, 직접 짓겠다는 생각은 못했죠. 근데 다만 이제 시골에 집 한 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집이 있으면 가끔 가서 좀 쉬면서 전원 생활도 좀 하고 네네. 때가 되면 조사님들 산소 벌초도 하고 또 약간의 물려받은 논밭을 경영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는 중이었는데도 그 요즘 외시골에 보면 샌드위치 패널 주택을 네네. 조립식 주택을 네네. 간단하게 막 짓잖아요. 네. 그 샌드위치 패널 주택을 지으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었죠. 농막을 지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인 어떤 교육이 된 거잖아요. 체험이 되고. 집을 한 채를 져봤죠. 그러니까 3.5평짜리. 그래서 이제 밑에 기초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벽체는 어떻게 만들어서 사면 벽체를 어떻게 세우고, 네. 외벽체를 세우고, 내벽체는 또 어떻게 세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천장 구조거든요. 네. 천장 구조는 또 어떻게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석가래 네, 지붕 네, 네. 구조는 네. 또 어떻게 만들고, 아, 그거를 실제로 해봤더니 해보니까, 예.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경량 목조 주택은 사실 조금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론을 알고 접근을 하게 되면. 네. 네. 수강생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네, 네. 합심해서 농막도 지어보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몇 명이나 또 자기 혹시 다른 분들도 작가님 빼고도 나도 한번 지어봐야겠다 해서 집을 지으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그 주말반 동기가 한 20여 명 됐습니다. 네네. 꽤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집을 짓고 계신 분도 계셨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건축업자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짓고 계신 분도 계셨고, 네. 또 한 분은 이제 자기 직장 퇴직을 앞두고 이제 샌드위치 패널 왜 제작해서 배달에 하는 그 농막 있잖아요. 6평짜리. 네. 그거를 이제 어느 밭에 이제 갖다 놓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집을 직접 지은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20몇 명 중에. 20몇 명 중에 혼자 지으신 거네요. 예. 그게 이제 완전한 DIY. 예. 이제 그 다른 분들은 뭐 지금 지으시고 계시거나 하면은 이제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주말반을 다니게 된 그 사람들의 이유는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시켜서 집을 짓고 있지만 네. 좀 이제 그 주택의 구조나 원리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은 점도 있었을 거고 또 그거 외에 이제 그 이제 주택 수리나 뭐 소소하게 자기들이 좀 더 창고나 이런 걸 짓고 싶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건 자기들이 직접 하기 위해서 그
학원을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학원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학원들이 또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전 지역에도 대전 지역 인근에도 지금 현재 이제 경량 목조 주택을 교육한다고 하는 기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그 목수학교 동기생들도 뭐 집을 정말 실제로 직접 지으신 분이 없는데 어떻게 혼자만 그렇게 지으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샌드위치 패널 주택을 지어볼까 하고 이제 알아봤죠 먼저. 근데 여기 이제 대전에 샌드위치 패널 제작 업체가 있어요. 네. 샌드위치 패널 제작 업체에 찾아가서 그게 단가가 어떻게 되나 그런 네. 거 다 알아봤죠. 그리고 사전 조사. 예. 그리고 샌드위치 패널 주택은 각파이프라고 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뭐 1인치 뭐 4인치 이렇게 각파이프가 있습니다. 파이프, 네. 철근 파이프 네, 같은 철근 게 있어요. 파이프 같이 생긴 거. 각파이프. 그 각파이프 가공 생산 판매 업체도 대전 오정동 가는 길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단가도 다 물어보고 했죠. 샌드위치 패널 주택은 각파이프를 용접을 해가지고 밑에 미리 이제 철골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샌드위치 패널을 이렇게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샌드위치 패널 주택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거 조립식 주택 말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이제 공정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샌드위치 패널은 철골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을 벽을 붙이고 또 지붕을 붙이고 하는 게 이제 그 샌드위치 패널 주택의 공법이에요. 네. 제가 그걸 이제 알아보고 제 고향에 이제 그 건축업자를 만났죠. 건축 이과학은 정말 거리가 멀었던 그런 분인데요. 책에서 보니까 설계도를 직접 그리셨던데요. 그건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3.5평 농막을 학원에서 배우면서 네네. 학원에서 나눠준 설계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설계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그려진 네. 설계도였어요. 네. 요즘 뭐 설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설계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무슨 설계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한 경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룰 줄 아는 설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설계 프로그램을 속성으로 배워갖고 이제 설계도를 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갖고 있던 3.5평 농막의 설계도를 많이 보니까 한글 표로 제가 그릴 수 있겠더라고요. 구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목재 간의 간격만 정하고 그다음에 목재의 길이만 계산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계도라고 하는 게 이제 바닥 기초의 설계가 필요하고 평면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벽체에 대한 뭐 1번 벽체, 2번 벽체, 뭐 외벽체, 내벽체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하고 천장과 지붕의 설계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벽체 하나를 그렸어요. 한글의 표. 표 그리기로. 표 그리기로. 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보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PD 하면서 네네. 큐시트 이런 거 다 표 그립니다. 역시 뭔가 그래도 좀 바탕이 있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죠. 제가 표 그리기에는 조금 능숙해요. 이 표 간격을 뭐 줄이고 넓히고 또 이제 표 중에서 표 나누기, 뭐 줄 하나 더 긋기 이런 거는 제가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설계도를 직접 그렸는데 벽체 하나 그리기가 힘들었어요. 벽체 하나 그리는데 하루 이상 걸렸어요. 예. 그런데 그 벽체 하나를 그리고 나니까 1번 벽체를 그리고 나니까 그걸 복사해갖고 2번 벽체에다 응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3번 벽체에 응용하고 복사해서 계속 그 거리만 이렇게 조정해줘 좀 바꾸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를 한 일주일 만에 그렸어요. 아. 지붕 천장까지.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학원 다닐 때였으니까 저희 이제 우리 동기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나 이거 내가 집 지으려고 10평짜리 그 설계도를 그렸다. 이거 한번 볼래? 근데 이걸로 집을 짓겠어? 라고 이제 한편으로 웃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대로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저만 알아볼 줄 알았더니. 달란트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어떤 걸 집중을 하면 그걸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좀 하나씩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계도는 제 책에 다 그대로 오픈되어 있거든요. 아, 책에. 네, 그래서 혹시 집 지으시겠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그 설계도 보고 지으시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책을 이제 좀 보여드려야지 됩니다.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EPD의 좌충우돌 4천만 원으로 11평 시골집 짓기입니다. 4천만 원으로 11평 집 짓기. 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죠? 그 책 나온 지가 꽤 됐는데요. 이제 제가 보니까요. SNS에서 여러 군데에서 가서 또 소개도 하시고 뭐 프로그램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북콘서트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책 좀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요즘 관심이 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제가 그 대전 시민대학에서 그 3시간 특강을 했었어요. 아, 네. 그 8월달에 특강을 했었는데 특강 그 모집 인원이 한 20명 정도 예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특강을 저만 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 강좌 특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상 인원보다 한 2배 정도가 오셨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 집 짓기에 대해서 네. 저렴하고 또 안전한 집 짓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책 제목만 보면요. 4천만 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그럼 저도 한번 지어볼 그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스스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만 보면 4천만 원만 가지면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집 지면서 들어간 비용이나 그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나 절차 이런 거를 자세하게 그 책에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구입한 장비나 소모품 내역 같은 것도 자세히 적어놨는데 네. 사실 초보자 일반인들은 어떤 가게에 가서 물건 사기도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쓰임이나 그 활용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몰라가지고 잘못 사는 경우가 또 많죠. 그런 경우도 많고요. 사가지고 막 실질적으로 쓰려고 보니까 여기에 맞는 게 아니고 다른 거였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게 명칭을 잘 몰라요. 명칭을. 저 어디에 들어가는 뭐 있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시죠. 이 사람이 초보자구나 이런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단위 같은 것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 가게에 갔는데 뭐 100T 찾으세요? 200T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단위에서 T라는 단위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T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T는 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T 하면 200ml. 200ml. 예. 네. 그다음에 뭐 100T 하면 100ml. 우리는 그냥 100ml, 200ml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또 T를 붙였을까요? 그래서 어렵게. 현장에서는 그 단위를 T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각 파이프의 두께도 뭐 1점 몇 T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책에 그 자세한 그 장비, 부품 이름 뭐 그런 거 다 적어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밭 FM 93.7MHz 리얼 라이프 프로젝트 장용자의 컬처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EPD의 좌충우돌 4천만 원으로 11평 집 짓기 책의 저자이신 이상철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로요. 제가 집 한 채를 짓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재미있는데요. 이제 집을 짓겠다고 마음도 먹었고 또 방법도 배웠고 설계도도 직접 그렸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짓는 일만 남았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게 뭐냐면 책에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금 사정이잖아요. 자금 사정. 우리가 다 자금이 넉넉하다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다라고 많이 쓰잖아요. 어떠셨어요? 한 직장에서 아마 그 30년 이상 그 30년 가까이 근무를 했더라면 퇴직금도 아마 많이 쌓였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있었던 직장은 네, 주로 네, 이제 네. 공직이에요, 네, 공무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한 기간을 몇 군데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퇴직금이 많이 쌓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녀가 이제 셋인데 박봉에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그래요. 아우. 퇴직하고 나니까 학자금도 엄청 네, 들어가잖아요. 학자금도 그렇고 또 아파트 그쵸. 뭐 대출금도 중도금도 막 들어가고 하니까 퇴직하고 보니까 손에 쥐는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집은 짓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 이제 물려받은 땅을 담보로 그 3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 네.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네. 한번 줘봐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네. 제가 또 목재 가격 같은 거를 다 알아봤잖아요, 학원에서. 네, 네. 이 돈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아, 이거 뭐 집 짓기 그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3천만 원만 하시면 물론 땅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아, 그렇죠. 네. 그 비용은 이제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정말 최소 경비로 집을 짓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집을 지려면 이제 해당 그 시군구 그 지자체에서 그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네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설계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약간 전문적인 분야예요. 네. 일반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청이나 군청 앞에 가면 건축사 사무실이 질비해요. 네, 네. 어디 지역이나 건축사 사무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군데 들어가가지고 그 설계 대행을 맡겨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건축사가 건축 허가를 받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건축 과정에 건축은 그다음에 그 해당 그 시군구의 건축 규정에 맞게 네. 가이드를 해주고 건축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또 그것이 이제 기본 설계도들이 네, 다 완공됐는가 네. 감리까지 이제 하는 역할을 네,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용 승인, 그러니까 준공을 받는 네, 네. 그 과정까지 이제 대행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 행정을 대행을 해주는 것이 이제 건축사인데 그 건축사를 와 이제 계약을 해야 돼요. 보통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4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조금 더 큰 네.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그보다 더 많이 받죠. 근데 저는 이제 건축사한테 근데 설계도 아까 설계를 직접 내가 직접 했고 네. 하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소개받아 갔죠. 그래서 한 25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설계사한테 250만 원에 이제 건축 대행을 맡겼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이제 군청으로부터 건축을 해도 된다라는 건축허가 공문을 받았죠. 그게 첫 번째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 건축 대행 맡기고 한 달 후에 지금 이제 뭐 건축해도 좋다라는 허가가 떨어진 거잖아요. 예. 그게 좀 어떻게 빠른 건가요? 늦은 건가요? 보통 그 정도. 보통 그 정도는 예.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허가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전에 지적공사라고 네, 했었죠. 네, 네, 지금 네. 이제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그 국토정보공사에 그 내가 집 지을 땅을 측량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뭐 집을 지으려면 네. 아니 이제 측량은 건축 허가 받는 과정에 받아야 됩니다. 건축사가 그 측량도를 가지고 군청에다 신청을 해야 되니까 네네. 측량이 먼저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내가 집 지을 땅의 그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되죠. 아,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내 땅에 이제 구역에 빨간 말뚝을 박아요. 돌아가면서. 아, 땅에다가. 네, 거기 네네. 나오는 이제 분들이 네. 측량을 이제 정확하게 해가지고 음, 빨간 말뚝을 이제 박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게 네 땅이니 이 안에 이제 네가 집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측량도 신청을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가 아. 현장 측량이 나옵니다. 네네. 측량 비용이 그냥 제가 건축사한테 갔더니 측량 신청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측량 신청을 하니까 한 달 뒤에 나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 허가를 군청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니 허가가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측량 비용이 제가 집터가 300평인데 한 60만 원, 60몇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 네. 이제 돈 들어가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택이니까 네. 상수도가 있는 지역은 상수도를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허가 공문을 가지고 네네. 해당 군청에 수도를 상하수도 사업소가 있습니다. 아, 거기도 이제 그 공무원들이에요. 네, 그 네, 상하수도 네. 사업소에 가서 음, 이제 수도를 좀 네, 끌어주십시오라고 네, 이제 네.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해당 공무원이 그 현장의 그 사진을 이제 네. 위성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을에 지금 상수도가 네, 어디를 통과하거나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데 아, 네. 지금 허가받은 땅까지 거리가 한 몇십 메타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수도 끌어오는데 10m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집에서 저희 집터까지 끌어오는데 한 30 한 메타가 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수도 끌어오는데 350만 원이 들었어요. 와, 그것도 많은 비용이 드네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한 100m 그러니까. 끌어오겠다. 이러면 그럼 그것만 1,000만 해도 원대가 1,000만 원이에요. 넘네요. 예. 네. 와. 그럼 지금까지 이제 건축사 설계 대행에 250만 원, 네. 그리고 또 측량비 아까 60만 원, 예. 지금 상수도 끌어오는데 350만 원. 예. 와, 이렇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목돈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엔 이제 기초공사예요. 아, 네, 네. 근데 집을 올릴 곳에 맨 땅에다가 집을 짓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제 이걸 고르고 뭐 이렇게. 예전에 저희 조상님들이 살던 집터인데 그 집을 허물고 당시에는 이제 나대지로 네네. 밭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저희 집터가. 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한 집인데 60년대 제가 태어나기도 한 집인데 90년 초에 그 집을 헐었어요. 예전에 네. 아주 예쁜 그 초가 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땅은 이제 대지인데 밭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었죠. 거기 이제 집을 지려고 하니까 그 작은 돌들이 있죠. 잡석. 네네네. 잡석을 이렇게 몇 차를 부어서 땅을 다져야 되고 또 올려야 돼요. 네. 밭으로 짓던 네네. 땅이니까 습하거든요. 이게 조금 높이고 그 위에 이제 이 거푸집을 세워서 콘크리트 그 시멘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예. 세멘트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작업이 기초 공사인데 그 기초 공사에 71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10만 원. 돈이 진짜 팍팍 들어가는데. 3천만 원 예상했고 시작했는데 예. 뭐 상수도 350에 설계대행 250에 네. 측량 60이니까 네. 벌써 한 340만 원 1,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지금 3천만 원 갖고 했는데 지금 1,300만 원 썼어요. 반 들어갔어요, 반. 3천만 원으로 감당이 될지 지금 불안한데요. 그리고 이제 집 짓기 전에 확인해야 될 거는 왜 그 도시의 대부분 집이 있는 분들은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네네네네. 그것도 저 궁금했어요. 부담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농호화 주택 특례라는 게 있어요. 조세 특례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농촌 주택이죠. 네. 농촌 주택에 해당이 되면 그 1가구 2주택 그 중과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예외이군요. 예, 양도세나 상속세 같은 큰 네네. 세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음. 그 시골에 짓는 집이 네. 농촌 주택에 해당이 된다면. 근데 이제 그 농촌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에 관련 조세 특례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건 이제 농어촌 주택의 개념이 뭐냐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또 그리고 뭐 관광 특구나 뭐 각종 부동산 거래 네. 허가 구역을 제외한 지역, 아, 되게 읍면동, 네네네. 그 시군구의 읍면동에 2억 미만의 주택을 3억 미만의 주택이고요. 3억 미만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 네네. 기존의 주택의 뭐그 양도세나 이런 그 1가구 2주택 중과세는 네. 피해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미리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1가구 2주택까지 이제 알아봤어요. 저희가 집을 지으면서 시간 관계상 정말 뚝딱뚝딱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초공사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22년 5월 12일에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학원을 졸업한 게 4월 30일 4월 말이었거든요. 네. 학원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집을 짓기 예, 시작했네요. 5월 12일에 그 자재를 운반해서 이제 토대라고 이제 기초 나무를 이제 받고 벽체를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벽체를 세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네네. 막 이제 같이 3.5평 농방을 지어본 네. 따끈따끈한 네. 그 기술을 갖고 있던 네. 저희 동기생들이 아, 많이 네. 와서 도와줬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거기가 대전에서 경상북도 의성이 그렇게 아주 가까운 곳도 아닌데 그렇죠. 와서 뭐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그게 완전 동기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5월 12일에 벽체를 세우기 시작을 해서 네네네. 6월 4일에 네. 지붕 공사를 완공을 했어요. 네. 벽체 세우고 지붕을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이제 건물이 젖지 않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돼서 네네. 작업 일수로 13일 만에 아. 이제 지붕을 완공하고 네, 나니까 네. 이제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아, 그랬어요. 2022년 봄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붕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 날 비가 왔어요. 어허. 그때까지 딱 기다려줬나 보네요. 아, 책에도 보니까요. 예.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라는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분들 없었으면 지금 못 줬을 겁니다. 네. 이제 벽체와 지붕을 또 완공을 했는데 이번엔 또 실내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실내를 꾸며야죠. 실내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6월 벌써 중순 들어가면 덥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로 하루 이틀 와서 도와준 동기들을 그때 뭐 더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혼자 집을 지었는데 벽체 그 안에 그 인슐레이션이라고 이제 그 단열재 네. 그 이 나무와 나무 그러니까 이 목재와 목재 사이가 16인치라고 했잖아요. 그 16인치에 딱 맞게 단열재가 나옵니다. 그 유리 섬유 형식으로 네네네네. 인체에 이제 해롭지 않은 네네. 유리 섬유를 이제 다 채워놓고 거기를 또 합판으로 받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하고 거기 이제 그 벽지를 해야 도배를 해야 이제 그 안에는 완공이 되는 거고요. 네. 예, 외벽도 이제 그렇죠. 거의 비슷한 순서로 네. 그렇게 이제 방수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타일 공사도 직접 하신 거잖아요. 화장실은 제가 배운 영역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데 그 화장실 공사, 타일 공사 하시는 분을 제가 불러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근데 비용을 너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인건비들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더더군다나. 네. 그리고 여기 대전이나 도시 지역보다 저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일손이 귀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갖고 안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그 대전에 그
건설 건축 특가거리에 네. 타일 가게도 많습니다. 제가 가서 한 군데 가서 상담을 좀 했더니 예. 집을 졌는데 타일을 왜 못 붙이겠냐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방수를 또 철저히 배워가지고 아마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것보다 더 꼼꼼하게 그러셨어요? 방수 공사를 하고 타일도 직접 붙였습니다. 타일 붙이는 방법은 또 너트부죠. 네. 거기에 또 충분히 나와 있어요. 공부까지 하시면서 네. 지금 막 하셨습니다. 정말 책에서 보니까요, 특별히 힘들었던 그런 공사가 있었더라고요. 정화조를 네. 처음에 이제 화장실에서부터 이렇게 쭉 파이프를 빼서 정화조를 묻는데 네. 묻고 이제 그게 이제 배수 관로까지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정화조로 하는 게 큰 공기통이잖아요. 그리고 정화조를 묻고 나서는 거기를 이제 그 수돗물로 가득 채워놨어요. 이제 네. 떠오르지 않게. 네네. 근데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거든요, 여름에. 근데 비가 오니까 그 옆이 물이 꽉 차니까 정화조 위에 있던 그 공기 부력 때문에 정화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는 이제 방송 일을 하니까 일을 하고 주말에 가봤더니 정화조가 이렇게 막 잡초 더미 위에 떠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포크레인을 불러서 네. 다시 묻었어요. 네. 그 정화조 떠오른 정화조를 그대로 다시 묻었는데 그 정화조를 뭐 이렇게 만지는 과정에서 또 묶고 났더니 위에가 쪼개졌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파내고 그거 말고 다른 걸 이제 정화조를 깨진 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파내고 네. 또 이제 다시 포크레인 불러갖고 다른 날 또 정화조를 새 걸 사갖고 다시 묻었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똥통인데 아마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지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도 네네. 정화조 3번 묻는 일이 있었다고 네. 썼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그게 또 그때 당시엔 참 힘들었지만 저 지금 보면은 또 에피소드로 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집을 완공한 건 언제쯤일까요? 그냥 그해 5월 12일에 자재를 운반했는데 10월 15일 날 그러니까 한 약 5개월 후에요. 그 장판을 깔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 첫 밤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한 5개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계속해서 5개월 동안을 한 게 아니라 주말에 가가지고 그냥 정말 주말 반 집짓기로 해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직접 지으시면서의 그 5개월 동안에 주말에만 가서 했는데도 굉장히 공정이 좀 늦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 심혈을 기울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너무 좋아요. 가족들도 와가지고 이제 많이 도와줬어요. 물론 그랬죠. 네, 우리 네. 아들도 오고 네. 우리 아내와 딸들도 와갖고 아빠 이제 전문가 같다고 일하는 거 보니까 전문가 같다 그런 얘기도 막 그랬었습니다. 집 이름이 기도제라고 네. 지으셨더라고요. 네.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짓고 나서 이제 집에 이름을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 의미를 좀 이제 그 집을 이용하는 저희 가족들이나 좀 새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 기도라는 말은 이제 맹자의 대장부라는 글에 나오는 글입니다. 득지 여민유지 부득지 독행 기도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네. 득지 뜻을 얻으면 여민유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펼치고 부득지 뜻을 얻지 못하면 독행 기도 혼자 그 도를 당당하게 행하며 살아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뭐 다 부자 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라라고만 배우면서 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뭐 열에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생의 과정에 대부분 슬럼프와 힘든 그 과정을 그쵸. 겪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저도 이제 어려울 때 성공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때 이 글이 상당히 위안이 됐어요. 2500년 전에 맹자는 네. 인간의 삶을
통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뜻을 얻으면 멋있게 그 뜻을 펼치면서 살고 비록 그 뜻을 얻지 못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당당하게 그 도를 지키고 살아라라는 네.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길의 길도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앞뒤에 조금 있어요. 그 글에 네네. 시간 관계상. 네네네. 네, 그래서 기도제라고 짓고 네. 마침 또 저희 매형이 예, 이제 또 서예 하시는 분이라서 네네. 현판을 멋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집 앞에 이렇게 딱 걸었습니다. 갑자기 그 집 앞이 집 앞에 그 기도제라는 현판이랑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저희 아이들한테도 음. 성공 실패는 그 둘째 문제고 우선 그 삶의 기본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주길 바란다는 네. 뜻으로 네. 그 작은 집이지만 큰 뜻을 간판은 좀 크게 네. 걸었습니다. 책의 반응이 이제 좀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SNS를 통해서 봐도 여러 군데에서 이 책의 제목들이 좀 나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좀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도시에서 일을 해오셨던 분들은 이제 전원 생활을 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노인 빈곤층이 OECD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그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혹시 그 지역의 농촌에 시골에 뭐 농막을 짓겠다 네, 하거나 네. 작은 집을 짓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주실 네, 만하지 네. 않나. 네. 직접 짓지 않더라도 짓는 그 순서, 네네. 절차와 뭐 행정적인 절차와 또 집 짓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른 건축업자를 대행을 해서 집을 네, 네, 지을 네. 때라도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원 생활이나 아니면 전원에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직접 지으신 이상철 작가님을 만나보았는데요. EPD의 좌충우돌 4천만 원으로 11평 시골집 짓기. 책의 저자이시죠. 마치 그 다큐 한 편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짧은 시간에 거의 뭐 1시간도 안 된 시간에 집을 한 채 딱 저도 집 같이 지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현직에 계시니까 방송은 또 계속 하실 텐데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좀 들려주십시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면서 또 우리 가족이 이제 저보다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훌륭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있고 하고 또 그리고 저도 이제 자연을 이제 버타면서 네. 또 자연에 충족된 생활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리즈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EPD의 좌충우돌 11평 시골집 살기 어떻습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편은 예, 그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그런 생활기도 뭐 많은 분들한테 또 이렇게 좀 알려지고 같이 나누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너무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책을 내고 그걸 다시 이제 많은 이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분이나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다 이거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송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장윤정 선생님이 특별히 이렇게 인터뷰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오늘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한밭 FM 93.7MHz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 장용자의 컬처샵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와 시청 부탁드리면서 편안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